안녕하십니까. YTN 시청자를 위한 옴부즈맨 프로그램 시청자의 눈입니다. 먼저 뉴스 진단 시간입니다. 이번 주엔 북한 미사일 발사 관련 보도를 모니터했습니다. 김민성 시청자 평가원과 통일외교안보부 강정규 기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북한이 또 탄도미사일 발사를 했는데 그 시기와 재원을 두고도 논란이 많죠. 네, 북한이 지난 7월 4일 오전 9시 40분경 평안북도 방현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탄도미사일을 발사했습니다. 군 당국은 북한이 발사한 탄도미사일의 고도와 비행거리, 시간, 속도, 단, 분리 등을 고려할 때 해당 미사일이 ICBM급 신형 탄도미사일로 평가된다고 밝혔습니다. 북한은 이번 대륙간 탄도미사일 시험 발사가 모든 기술적 특성을 최종 확증하는 데 목적을 두고 진행됐으며 이 탄도미사일에는 대형 중량의 핵탄두 장착이 가능하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우리 군 당국은 이동식이 아닌 고정형 발사대를 이용했고 대기권 재진입 여부가 확인되지 않아 ICBM 개발 성공으로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보고 있습니다. 7월 4일은 남북 공동성명 45주년이자 미국 독립기념일이고 주요 20개국 정상회의 목전이었습니다. 즉 타이밍 도발이었을 가능성이 큰데요. 북한은 2006년과 2009년에도 미국 독립기념일 전후로 각각 7발의 탄도미사일을 쏜 바 있습니다. 북한이 미국 독립기념일을 앞두고 탄도미사일을 발사한 배경이나 의도는 무엇인지, 그리고 이번 미사일 발사가 ICBM급으로 평가되는 것에 대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네, 말씀하신 시기적으로도 그렇고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 그 배경엔 무엇이 있다고 보십니까? 네, 지난 4일이었죠. 북한 김정은은 화성 14형 시험 발사에 성공한 뒤 미국 독립기념일의 선물 보따리였다며 대놓고 자극을 했습니다. 북한의 핵 미사일 개발이 미국을 겨냥한 것이라는 건 모두가 아는 사실이지만 북한 최고 지도자가 직접 언급한 것은 이례적입니다. 북한의 핵 개발은 지난 1993년 NPT 탈퇴 선언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공산권 몰락의 도미노와 계획경제 실패 등으로 체제 붕괴 위기에 놓였을 때였습니다. 북한은 미국을 중심으로 한 자본주의 진영이 고사 작전을 펴고 있다고 인식하고 체제 안전 보장을 위해 핵무기 개발에 집착해왔습니다. 핵 개발을 통해 미국이 자신들을 굴복시킬 수 없다는 것을 인정하도록 만들고 미국과 대등한 위치에서 국제사회 일원으로 복귀하는 것이 하나의 목적입니다. 그러나 아무리 강력한 핵무기를 갖고 있어도 그것을 적국에 날려보낼 수 있는 수단이 없다면 무용지물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미국 본토를 겨냥한 대륙간 탄도미사일 ICBM은 북한 핵무기 개발의 종착역으로 꼽혀왔습니다. 이번에 발사한 화성 14형은 고도 2,802km까지 상승해 933km 밖 해상에 떨어졌습니다. 비행 시간은 39분, 정상 각도로 발사했다면 사거리는 8,000km 이상일 것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설명입니다. 통상 사거리 5,500km 이상이면 ICBM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나 북한의 전략적으로 의미 있는 ICBM은 사거리 10,000km 안팎이 돼야 합니다. 북한에서 미 서부 오레곤주까지가 8,000km, LA까지는 약 9,000km고요. 심장부인 뉴욕이나 워싱턴까지는 11,000km입니다. 그래서 북한은 한반도에서 7,000km가량 떨어진 하와이와 알래스카를 목표로 하는 화성 12형도 중장거리 탄도로켓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이미 북한은 사거리 10,000km 이상으로 평가되는 대포동 2호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외부 고정식 발사대를 이용한 미사일은 군사적으로 큰 의미가 없습니다. 위치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적의 감시에 늘 노출돼 있고 발사대에 미사일을 세우고 액체 연료를 주입하는 동안 폭격을 당하기도 쉽기 때문입니다. 이에 따라 북한은 지난 2014년 3월 노동미사일을 쏠 때 처음으로 이동식 발사 차량 태를 이용한 뒤 실전용 ICBM 개발을 지금까지 계속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이동식 발사 차량에 실린 화성 14 시험 발사에 성공한 건데요. 이 같은 진화는 북한이 스스로 3.18 혁명이라고 치켜세운 신형 대출력 엔진 개발 때문으로 풀이됩니다. 지난 5월 발사한 화성 12도 같은 엔진을 활용한 것으로 보이고요. 이번 화성 14는 화성 12에 2단 추진체를 얹은 것으로 평가됩니다. 이제 마지막 남은 건 대기권 재진입 기술입니다. 대기권 재진입이란
핵탄두가 대기권 안으로 다시 들어올 때 발생하는 수천 도의 마찰열을 견디고 원하는 지점에서 폭발하도록 만드는 기술을 말합니다. 북한은 화성 14 발사에서 대기권에 재진입할 때 핵탄두 내부의 온도가 25도에서 45도씨 범위에서 안정하게 유지되고 핵탄두 폭발 조정 장치가 정상 작동했으며 목표 수역에 정확히 떨어졌다고 주장했습니다. 북한 입장에서야 미국 본토를 공격할 수 있다는 능력을 보여주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미사일의 정확성보다는 재진입 이후 핵 기폭 장치의 작동 여부가 관건입니다. 핵무기는 단순한 충격이나 열로 폭발하는 것이 아니라 첨단 정밀 기폭 장치가 필요한데요. 현재로선 이 부분을 과학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방법이 없기 때문에 우리 군은 북한의 주장을 회의적으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네, 어쨌든 진일보한 미사일 기술을 공개하면서 국제사회 이목을 끌었는데요. 반응은 어땠습니까? 네, 북한의 도발에 대한 각국의 대응책이 주목받고 있습니다. 국방위원회는 북한의 대륙간 탄도미사일급 발사를 규탄하는 결의안을 의결했고 미국 역시 군사 대응과 경제적 압박, 외교적 수단을 망라하는 강력한 조치를 예고한 바 있습니다. 한미 군 당국은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에 미사일 발사 훈련으로 맞대응하기도 했습니다. 북한의 도발에 대응해 한미 군 당국이 북한 지휘부 타격 훈련을 공개한 것은 처음입니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도 북한의 대륙간 탄도미사일 발사에 대응하는 긴급 회의를 소집했습니다. 우리 정부는 북한의 핵과 미사일에는 단호하게 대응하되 남북관계 복원은 이와 별도로 추진해 나가는 투트랙 전략을 유지할 방침으로 보입니다. 북한의 이번 미사일 발사가 우리나라와 국제사회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에 대한 분석이 필요해 보입니다. 특히 우리 정부의 대응 전략과 함께 주요국의 대응 방안, 그리고 각국의 공조 방안은 어떠한지에 대한 정리 부탁드립니다. 네, 각국의 전략과 우리 정부의 대응 방안도 어느 정도 변화가 필요할 것 같은데요. 네, 그동안 북한의 ICBM 개발은 미국이 인내할 수 있는 한계선, 즉 레드라인으로 인식돼 왔습니다. 핵무기의 3대 여건은 핵물질과 기폭장치, 그리고 운반체계인데요. 북한은 1993년 NPT 탈퇴를 선언하면서 플루토늄이나 우라늄 같은 핵물질을 비축하기 시작했고 5차례 핵실험을 통해 핵탄두와 기폭장치의 완성도를 높였습니다. 그럼에도 미국이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았던 것은 10,000km에 달하는 한반도와 미국 본토 사이의 거리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나 지난 4일 화성 14형의 시험 발사로 북한이 운반체계 요건까지 채우게 되면서 상황은 달라졌습니다. 북한의 핵미사일이 미국 본토를 공격할 수 있는 실질적인 위협으로 떠오른 겁니다. 미국의 인내가 한계에 다다랐다는 말이 나오는 이유인데요. 그러나 미국은 공식적으로 레드라인이란 없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습니다. 대외적으로 레드라인을 그어놓을 경우 북한이 선을 넘으면 반드시 응징해야 하는 부담을 안게 됩니다. 이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은 레드라인을 공개하는 전략이 유효하지 않다고 여러 차례 밝혀왔습니다. 대신 때가 되면 일말의 예고나 징조 없이 즉각 행동에 나서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상대방에게 내가 준 패를 드러내지 않는 전략적 모호성입니다. 실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4월 시리아 정권이 화학무기를 사용하자 예고 없이 대대적 공습을 감행했습니다. 잘 알려진 대로 공습은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의 정상회담 중에 이루어졌습니다. 물론 북한은 시리아와 다릅니다. 한반도 주변의 국제 정세도 큰 차이가 있습니다. 또 한 국가가 단순히 핵무기를 보유했다고 해서 전면전을 각오하고 군사 행동에 나서는 것은 유엔 헌장에도 어긋난다는 지적입니다. 따라서 현재 미국이 선택할 수 있는 카드는 북한의 힘의 우위를 보여주는 동시에 돈줄을 더 바짝 죄는 정도가 될 것입니다. 실제 한미양국은 북한의 미사일 발사 이튿날 북한의 전쟁 지휘부를 정밀 타격할 수 있는 미사일 발사 훈련으로 맞불을 놨습니다. 미사일 방어망 강화를 통해 북한이 ICBM을 발사하더라도 소용없다는 점을 인식하게 만드는 것도 한 방법인데요. 일본은 미국의 전 세계적인 MD망 구축에 발맞춰 전국에 장거리 미사일을 탐지할 수 있는 레이더망을 구축한 데 이어 사드보다 사거리가 긴 이지스 어쇼 요격 미사일 도입까지
추진하고 있습니다. 중국은 이 같은 MD망 구축을 미국의 대중 포위 전략으로 보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북한의 ICBM 발사에 대응하기 위해 열린 유엔 안보리 긴급 회의에서도 날선 공방이 오갔는데요. 미국은 군사행동까지 언급하며 강력한 태도를 보였고 중국과 러시아는 대화로 문제를 풀어야 한다고 맞섰습니다. 북한의 ICBM 개발 때문에 한반도를 사이에 두고 미국과 일본, 중국과 러시아 등 열강이 대립하는 신냉전 구도가 점점 선명해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중간에 끼어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G20 정상회의 참석차 독일을 방문해 신한반도 평화 비전을 제시했는데요. 남북 간 대화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는 지금의 상황은 대단히 위험하다며 이산상봉과 평창 동계올림픽 공동 개최 등 비정치 분야에서의 남북 접촉부터 늘려나가겠다는 구상을 밝혔습니다. 또 필요하다면 언제든 김정은과 만날 수 있다고도 밝혔는데요. 동시에 군사적으로는 한미연합 미사일 발사 훈련에 이어 우리 군 단독의 합동 해상 훈련 등을 이어가면서 단호한 태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전쟁이라는 극단의 상황을 피하기 위해 우리 국방을 굳건히 하는 가운데 대화의 노력을 지속해 나가겠다는 전략입니다. 그러나 북한의 계속되는 도발과 고질적인 통미봉남 전술 속에서 어떻게 남북관계의 전기를 마련할지는 새 정부의 가장 큰 숙제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이번 주 뉴스 진단 시간에는 북한 미사일 발사 관련 보도에 대해 이야기 나눴습니다. 김민성 시청자 평가원과 통일외교안보부 강정규 기자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지상파 DMB 채널인 YTN DMB 프로그램을 평가하는 내가 본 YTN 순서입니다. 이번 주엔 지난 6월 22일에 있었던 YTN DMB 6월 시청자위원회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이 프로그램의 주제가 어려운 수학을 아이들이 재밌고 쉽게 다가올 수 있는 그런 쪽에 이제 취지가 있었던 것 같은데, 전체적인 그 패널들의 아니면 방송 프로그램에서 얘기하는 해법을 보게 되면 아이가 어떻게 하면 수학을 좋아할까라기보다는 어떻게 이 애가 좀 더 어려운 문제를 풀 수 있을까 하는, 얼마나 더 집중해서 문제 해결 능력을 올릴까. 그러니까 좀 이쪽으로 조금 치우치는 것 같더라고요. 되게 방법론적인 부분으로. 그래서 계속해서 제가 볼 때는 이 아이에도 어떤 큰 문제점이 있는 것 같지 않은데 스스로 공부 시간도 정해서 하고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여기 출연하는 어머님들은 항상 그 욕심인지는 모르겠지만 항상 그냥 본인이 생각하기에 부족하다는 것을 느끼는 것으로 보여지고, 그것에 대해서 이쪽에 좀 어떤 해법을 제시하는, 근데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패널들이나 어느 누구도 부모가 너무 좀 걱정하지 않아도 될 부분을 좀 걱정하고 있다라는 부분에 대한 언급은 한 번도 없이, 그러면 그것을 어떻게 해결할지를 또 진지하게 얘기를 하는데, 저는 근본적으로 한마디로 아이들을 어떤 이제 좀 문제 푸는 이제 좀 기계적인 그런 것보다는 좀 더 인성이나 감성적인 부분이 좀 더 강조가 됐으면 어땠을까. 교육 전문가의 조언이라 하더라도 예를 들면 수식을 글로 바꾸라든지, 난이도 있는 문제를 풀 때는 자신감을 갖게 하라라든지, 아니면 엄마가 지도를 잘 못할 경우에는 개인 교습을 맡기는 편이 더 낫다라든지, 이런 식의 조언은 좀 전문성이 떨어지는 그런 조언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의 어떤 수학을 푸는 기계적 어떤 능력 배양보다는 그 아이의 발달 단계, 인지 발달 단계에 맞는 그런 어떤 조언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그렇기 때문에 그 아이들의 자발적 동기부여를 위한 아동 인지 발달 전문가나 또는 심리학자나 이런 분들의 어떤 전문가 패널의 보완이 조금 더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아이의 그림을 보여주면서 수학에 흥미가 없는 아이니까 어떻게 하면 수학을 잘 할 수 있을까? 잘하는 아이가 부러워. 이런 것이 일반적이라고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일반적이지 않습니다, 그게. 해당 과목에 대한 모티베이션이 있는 아이가 모티베이션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노력을 했는데 결과가 나오지 않았어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수학을 잘할 수 있을까에 대해서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수학이 싫은 아이가 수학 자체를 거부하는 그림을 그리는 건 굉장히 합당하고 논리적인 일이었어요. 우린 그것을 이상하다라고 보고 있는 거죠, 패널들이. 마치 수학을 아이가 잘해야만 하고 수학에 흥미를 가져야만 한다는 부모의 입장에서 이야기를 푼 거죠. 왜냐하면 시청자가 부모니까. 그리고 아이의 그림은 사실 디테일도 훌륭했고요. 재미있게 그려줬어요, 제가 봤을 때는. 그리고 자신의 마음을 유머러스하게 잘 표현한 그림이다라고 저는 판단을 내렸는데요. 이것을 자칭 그 전문가란 분이 내용이 문제 강조하셨어요. 그 내용이 문제하고 이제 자막을 띄우셨죠. 근데 그 내용이 문제라고 지적하는 거는 이 아이의 창의물이라던가 결과물을 완전히 부정짓는 내용이었어요. 2학년 학생이 저는 동영상 강의, 사고력 수학을 하는 거에 대해서 동영상 강의를 보도록 하는 부모가 잘못됐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뛰어놀고 생활 속에서 수학을 배우는 게 더 정확한 것 같은데 초등학교 2학년 학생이 벌써 인터넷 강의를 본다는 게 그거를 가지고 분석을 한다는 게 잘못됐다, 잘 되었다 그 자체가 좀 이상하지 않았나. 설정 자체가 오히려 부모들이 다른 부모들도 우리 애도 인터넷 강의를 시켜야 되겠구나, 다른 집도 하는구나, 이 몰아갈 수 있는 그런 느낌을 받았었고요. 또 아까 다른 위원들 말씀하신 것처럼 부모가 못 해줄 것 같으면 전문 선생님께 맡기라라는 얘기도 조언도 있었었는데요. 이것도 무슨 사교육 에 대한 좀 조장하는 분위기가 아닐까라는 생각도 좀 많이 들었습니다. 부모가 자녀의 성장을 위해서 어떤 역할을 하는 것에는 동의하지만 그러나 학습과 관련해서 저는 1차적인 역할은 학교 공교육이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수다학은 그런 역할을 약간 헷갈리게 하는 굉장히 위험한 방송일 수도 있다라는 생각을 했고요. 근데 이제 거기에 나온 패널을 보면 공교육을 담당하고 있는 분이 2분이나 나와요. 그러니까 1차적 책임을 갖고 있는 분들이라고 저는 생각이 되는데 마치 엄마의 과한 교육열이라든가 이상한 양육 방식, 교육 방식이 문제인 것처럼 이렇게 된다거나 또 한편에서는 많은 의원님들이 지적하셨지만 아이는 굉장히 정상적이고 그 나이 또래에 당연한 그런 반응을 보이는 것에 대해서도 뭔가 문제 있는 아이처럼 이렇게 그려내고 있다는 점에서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고요. 그것도 특히 수학 문제를 풀이하는 과정에서 집중력이 없는 것을 마치 모든 영역에서 집중력이 없는 것처럼 그렇게 다룬다거나 엄마의 특정한 어떤 교육 방식에 대해서 코칭이라는 이름으로 이상한 또는 뭔가 무능한 엄마 이렇게 그려질 수 있다는 점에서도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좀 이제 우리가 건전하게 좀 수준 높게 토론하는 그런 사회가 됐으면 좋겠다. 그런 것들을 YTN이 24시간 뉴스 다 할 수 없지만 특정 어느 한 시간대에 좀 사회적으로 논란이 되고 있는 것들에 대해서 깊이 있게 한번 들여다보는 그런 것을 한번 편성하면 어떨까. 우리 특히 YTN 같은 경우는 그냥 실시간 뉴스를 주도하고 막 또 때로는 또 따라가기도 하고 하기 바쁘겠지만 또 이제 그 뉴스를 편집하는 그 부서 쓰는 기자들 뭐 몇 명은 좀 전문가적으로 좀 양성을 해서 뭐 법이면 법, 뭐 군사면 군사, 안보면 안보, 통일이면 통일, 그리고 또 이런 정치면 정치, 또 이런 또 문화적인 것들, 사회적인 의제들에 대해서 좀 전문가적인 기자들 좀 잘 양성을 해가지고 탁 정리해주는. 이것을 YTN이 좀 선도해주면 어떨까 하는 좀 그런 기대를 개인적으로 갖고 있습니다. 그 YTN이 지향하는 뉴스 리더가 되기 위해서는 아젠다 세터가 돼야 된다. 그 사람들이 혹은 국민이 그 시민이 그 뭘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지 혹은 뭐 우리 사회에서 중요한 의제가 뭔지 그걸 갖다가 그 설정해서 이제 보여주는 아젠다 세터가 돼야 된다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게 이제 뭐 미디어의 역할 혹은 기능에서도 이제 굉장히 가장 이제 중요한 기능이기도 하고 그래서 그런 점에 좀 그 초점을 맞출 필요가 있지 않을까. 이제 그러기 위해서는 굉장히 이제 내부 성원들이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해야 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뭐냐면 이제 적극적으로 의제를 발굴해야 되고, 그러니까 특히 우리 사회가
진짜 지향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 그리고 또 우리 국민들이 피부로 느끼는, 체감하는 그런 문제점이 뭔가 하는 걸 갖다가 좀 적극적으로 발굴해가지고 그러한 이슈들의 그 천착을 할 때 그야말로 이제 YTN이 표방하는 그 뉴스 리더가 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물론 빨리 보도하고 특종하고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것만큼 혹은 그 이상으로 중요한 것이 이 방향을 제시하는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YTN은 무엇을 추구할 것이냐. 앞으로 아까 그 우리 박정원 위원님 아젠다 세팅, 또 조상원 의원님도 본말이 전도됐다. 모든 분들이 다 그런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과연 현실 있는 그대로 반영하는 것이 YTN이냐. 아니면 현실을 어떤 식으로 우리가 뭔가 충격을 주든지, 간접적인 충격요법이 있겠죠. 그래서 넛지식의 커뮤니케이션이든지 큰 뉴스를 그냥 툭툭툭 한 다음에 60초 후에 오겠습니다 하고 그 다음에 패널 두 분이 나오세요. 너무 쉽게 제작을 하는구나. 예? 어떻게 그분들이 이 세상을 다 재단합니까? 그분들이 뭐라고? YTN 기자분들은 어디 갔습니까? 이번 순서는 시청자들의 지적사항을 정리한 모니터 보고 시간입니다. YTN 뉴스를 시청하다 보면 크기 조절이 필요한 자막이 종종 나타나는데 시청자들은 좀 더 정확한 뉴스를 당부했습니다. 지난 3일 미 대통령의 언론 비판이 도를 넘는다는 내용을 전하면서 트럼프가 트위터에 올린 영상과 내용이 방송됐습니다. 그러나 영상은 이미지로 볼 수 있으니 이해하기가 쉬웠지만 안내 자막 크기를 조금 줄여 조롱하는 FNN이 모두 노출되어도 좋을 듯했고 트위터는 번역 내용을 옆에 추가해 많은 시청자가 이해할 수 있도록 구성하면 더 좋았을 것 같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같은 날 집중호우 기사의 중북부 물폭탄 상황을 보여주는 그래픽에서는 지도 중간에 구름 사진을 넣어 많은 비구름이 집중돼 집중호우가 내린 것으로 이해할 수 있었고 붉은색을 이용해 비가 온 양을 제시해 얼마나 많은 비가 내렸는지 체감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전작권 전환 가능성 기사에서는 비용 문제가 크다는 것을 미리 언급한 후 이미 2014년에 언급한 전작권 전환 조건을 일목요연하게 정리해 전달해줘 이해에 도움이 됐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런가 하면 일본군 위안부 영상을 진정성 있게 전달한 앵커 브리핑에서 영상을 먼저 전달하면서 안타까움을 넘어 분노가 느껴집니다 라는 앵커 멘트가 주제를 더욱 진정성 있게 전달했고 이어서 군함도의 진실이라는 리포트에서는 일제시대 일본군의 만행과 현재의 역사 왜곡을 효과적으로 강조했고 기자 리포트에서 할 수 없는 방식을 적극 시도, 앵커 브리핑의 차별화된 장점을 발휘했다는 시청자 의견도 있었습니다. 언론 전문가로부터 우리 언론의 문제점과 발전 방향 등을 들어보는 매체 비평 시간입니다. 오늘은 홍수경 한세대 교수로부터 저출산의 다양한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라는 주제의 논평을 들어보겠습니다. 현재 우리 사회가 처한 가장 심각한 문제 가운데 하나가 저출산입니다. 지난해 우리나라의 합계 출산율은 1.17명이었습니다. 이는 초저출산 기준인 1.3명보다 낮은 수치로 16년째 경제협력개발기구 OECD 국가 가운데 최저 수준입니다. 지난 10년 동안 우리 정부가 저출산에서 벗어나기 위해 투입한 예산은 무려 80조 원이었지만 결과는 저출산의 고착화로 나타났습니다. 언론 역시 저출산 문제의 근본적인 해결책을 고심하지 않은 채 정부의 저출산 대책을 홍보하기에 급급했습니다. 여성의 몸을 정책의 대상으로 삼아 여성이면 당연히 출산을 해야 하며 출산을 하지 않는 행위를 죄악시하는 사회적 압력도 팽배했습니다. 현 정부는 저출산 문제를 청년의 문제와 연결시켜 대책을 세우고 있습니다. 젊은이들은 연애, 결혼, 주택 마련 등 무수히 많은 것을 포기한 세대라는 의미에서 스스로를 N포 세대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결혼은커녕 연애조차 힘든 상황에서 청년이 경제력을 갖고 당당하게 사회생활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는 것입니다.
가족의 다양한 형태를 인정하고 지원하는 시스템도 마련돼야 할 것입니다. 또한 평균 초혼 연령이 30대로 높아지고 평균 수명이 늘어나고 있는데도 아이를 갖고 싶어하는 부부에게 난임 시술을 지원하는 연령을 44세로 제한하는 것도 모순입니다. 이와 함께 한국인이 되고 싶어하는 동포나 외국인들에게 기회를 주고 문호를 개방하는 정책도 고려해야 합니다. 자신의 뿌리가 한국이라고 믿고 있는 고려인들은 3세까지만 국내 거주가 가능하고 4세, 5세들은 부모와 함께 한국에 와서 학교를 다녔더라도 성인이 되면 한국을 떠나야 합니다. 이 법에 따르면 1860년 무렵부터 1945년 8월 15일 시기에 농업이민, 항일 독립운동, 강제동원 등으로 러시아와 구소련 지역으로 이주한 자와 친족으로 고려인 동포의 자격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역사적으로 볼 때 전쟁과 가난, 일제 침략, 독재 등을 피해 중국과 러시아, 일본을 비롯해 미주와 유럽 지역으로 떠나간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들의 후손들이 고국으로 귀환하려는 간절한 바람이 실현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한국 땅에서 한국인으로 살고 싶은 사람들을 위한 법 제도를 마련해야 합니다. 저출산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보다 큰 틀에서 이 현상을 바라봐야 하며 언론도 이러한 위기를 인식하고 함께 고민해야 합니다. 여성의 몸을 대상으로 하는 일방적인 저출산 대책에서 벗어나 우리 사회의 편견을 깨고 가족의 다양한 형태를 인정하며 보다 넓은 한국인의 개념을 세울 수 있도록 언론이 제 역할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시청자의 눈은 시청자 여러분의 참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YTN 홈페이지 시청자 의견 코너에 글을 남겨주시면 좀 더 정확하고 공정한 방송을 만드는 데 참고하겠습니다. 이번 주 순서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